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설 연휴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부동산 관련 공약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숫자 나열이 아닌 실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항수 겸임교수,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급 공약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 공급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부지겠죠. 수도권에 워낙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과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 보세요? 아마도 부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한다든지 네네. 어떤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과연 이런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만한 부지가 있을까 조금 의문스럽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피는데 이번이 부동산 대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주거 공급 양도 많고 그다음에 따른 GTX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확장되는 거 보니까 과연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인가에 대한 부분이 본질적으로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어떤 시중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어떤 긴축의 시대에 네. 대출 규제가 지속된다 그랬을 때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인데요.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이런 주택 정도의 규모를 정책의 흔들림이 없이 공급할 수 있을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어서 네네. 이런 자체가 좀 지켜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좀 필요할 텐데 숫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좋죠. 좋은데 이게 과연 실현이 될 것인가가 가장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여당 후보든 아니면 야당 후보든 간에 이제 공급 대책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엔 공급을 하기 위한 희망사항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311만 가구라면은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거의 1,000만 명이 들어갈 집을 지어준다는 거잖아요. 250만 가구다 그러면 750만 명 정도가 들어갈 집이 생긴다라는 건데 예전에 이제 가장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공급을 했던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 주택 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0만 명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거주 공간을 만들어준다라는 뜻인데 그러네요. 분명히 저 안에는 311만 가구, 250만 가구 안에는 원래 발표했던 부지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같은 그런 물량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급하는 물량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새 집이 지어지는 건 맞지만 기존에 있던 그 거주 공간에서 실제 순증가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대선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야 네. 선거 전에야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어서 저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간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팩트 체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좀 화면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재명 후보도 311만 호를 그냥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새로운 어떤 공급 계획을 내놨다기보다는 기존의 정부 계획 한 206만 가구에다가 105만 가구를 좀 추가적으로 더한 그런 숫자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김포공항 없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김포공항은 존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의 로드맵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존치하면서 그 주변에 한 20만 호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공항 주변에 그 주택 공급을 했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선호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까. 소음, 진동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예. 있겠죠. 예, 그런 것들로 보여지고요.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은 처음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다양한 그 수요자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여하고 야가 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역시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숫자가 계속 나오면서 조롱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또 지금 이런 숫자를 보면은 역시나 공급 자체가 그 양적 공급이다. 네.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함몰된 그런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3기 신도시의 청약률이라든지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뭐 84제곱미터 이상에 있는 그 주택들의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공급 자체의 물량들을 본다라면 면적들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또 그 질적인 공급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들이 있고요. 지금 그 1기 신도시를 가지고 거론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뭐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수직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뭐 참사가 광주에서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럼요. 아마 네. 꽤 많은 물량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붕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죠. 나라의 하나의 뭐 재앙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요.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숫자에 함몰되다 보니까 전혀 검토가 되지 않으면서 막 공약이 막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최근 들어가지 뭐 용적률이라든지 4종 주거 지역에 대한 신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최악의 주거난에 빠져 있는 곳들이 뭐 홍콩 이런 데들 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용적률에 대해서 자꾸 숫자가 점점 높아지는 걸 보면은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과거에는 그게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에 대해서는 뭐 과밀이라든지 뭐 주거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이게 용적률 상향하는 지역들 보면 뭐 뉴욕이나 도쿄 이런 곳들의 뭐 수천 %를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것이 과연 주택하기 안정된 그 지역이냐 네. 도시냐라고 봤을 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런 숫자적인 부분들 그리고 양적인 물량들 그다음에 수백만 가구라는 것을 자꾸 강조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뭐 주택의 질과 주거에 대해서 뭐 쾌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저희가 용적률 완화 공약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500%, 윤석열 후보는 뭐 700%까지도 언급을 한 상황인데 용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공급이 가능하다 뭐 이런 논리에서 하고 있는데 일종의 고육책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뭐 질적인 부분은 좀 포기하면서 양을 채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밀화가 될 지역들은 이제 고밀화가 될 필요성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주거 일변도의 어떠한 용적률의 완화라는 거는 도시 전체적인 어떠한 생태적인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기능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다운타운을 형성해서 거기에 맞는 부수적인 어떤 주택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우리가 고밀화를 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상향해 가지고서 이왕 짓는 것 조금 더 많은 세대수를 줘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필요성에 있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선거 공약에 나온 어떤 저런 그 뭐 용적률 500%, 용적률 700% 있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또 저 부분이 우리나라의 그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네. 기존에 수립되어 있던 그 도시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어떻게 연관성을 찾아서 만들어 조화를 나갈지에 이룰 대한 것인가 어떤 숙제가 상당히 산적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네요.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거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가겠다. 아니면 나는 용적률을 700%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좀 포퓰리즘성의 어떤 그 공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네, 실현 가능성에 좀 방점을 좀 둬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두지 않고 어떤 공약이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기에 따른 어떤 기대 심리가 시장에서는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돼서 좀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런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 좀 더 이렇게 세련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고민이 담긴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유권자의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좀 정확하고 좀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용적률이라는 건 요즘에 아무래도 이 주거를 고민하는 분들의 눈높이라고 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 뭐 삶의 쾌적성, 주거의 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과밀화가 되면요, 뭐 교육 문제라든가 교통 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 그 대표님이랑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인상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사는 아니다라고 저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검토가 되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네. 집값이 사실 이제 공급 부족이란 얘기는 매번 보면 집값이 오를 때만 얘기가 나와요. 아, 그렇죠. 집값이 안 오르거나 안정화돼 있을 때 공급 부족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 효과를 갖다가 뭐 그게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이제 뭐 저금리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거시적인 요인 때문이 그게 이제 뭔가 기여를 많이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공급을 넓혀서 어쨌든 수요 분산을 해서 약간의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시쳇말로 이제 물타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또 가격이 떨어지거나 조정되는 상황에서 공급 얘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오를 때 공급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 공급 얘기가 중요성으로 다가왔을 때 공급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정부가 계속 선택했던 카드는 외곽에 도시의 상당한 어떤 확장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수반하면서까지 계속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들을 계속 만들어서 오히려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을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둘 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않다면,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야 그 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인상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직중접한 지역에 충분히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택 가능한 그런 교통이 편리한 곳에 그러한 용적률 인상을 통해서 신도시를 짓는 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선택의 어떤 그런 뭐 가부 여부를 따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조금 더 둘 다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좀 선택할 수 있는 뭐 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종의 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서 보여드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또 비슷한 부분이 GTX가 있어요. GTX를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넓히겠다. 그리고 뭐 이제 출발점과 종착지를 또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GTX 얘기 나오면 항상 집값이 좀 들썩일 수 있는 호재다.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체크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GTX라는 게 부동산 업계나 건설 업계가 뭐 상품성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됐죠. 그렇죠. 수도권 사실 서울보다도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이 꽤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들에 보면은 GTX가 정착하는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뭐 오산을 비롯해서 평택이라든지 의왕 이런 곳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GTX라는 게 뭐 추가적으로 신설을 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아까 지금 좀 전에도 이야기를 서로 나눴던 게 용적률 얘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도시만의 용적률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결국은 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할 수 있고 직장하고 가깝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GTX가 또 왜 필요한 거죠? 더? 그 뭐 확장을 막기 위해서 도시만에 자꾸 짓겠다고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잘 안 맞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GTX 추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포퓰리즘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 짧은 시간 안에 ABC 노선에 대해서도 D 노선 얘기할 때도 그때 당시 뭐 타당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논란이 있었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정량력이라든지 정성적으로 다 평가가 됐냐라고 봤을 땐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표를 노린 또 수도권에 있는 많은 표심을 노린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인구수라든지 몇몇 곳의 이 지역들을 살펴보니까 뭐 수송 그 인원이라든지 수요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냥 공약 정도로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표현은 좋습니다. 서울에 30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쪽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에서의 어떤 서울 접근성이 그만큼 좋아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일 텐데 이미 지금 계획된 GTX도 사실 뭐 주민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절대 뭐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 GTX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권 외곽에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미 KTX라는 열차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전국망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GTX라는 어떤 도심 접근성은 어떻게 보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전부 도시로 오고 서울로 오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도심 집중은 더 고밀화가 될 겁니다. 문제는 더 많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리고 이 GTX A, B, C 노선도 지금 A만 좀 착공이 됐지 아직 지금 준공까지는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B하고 C는 아직 착공도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착공되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다시 E, F 뭐 이런 것까지 다시 GTX 계획을 세운다라면 이거는 정치적 공약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장기 철도망 계획이라든지 국가 인프라 산업에 있어서 여기에서 충분한 타당성과 비용성을 검토한 이후에 이제 발표돼야 되는 어떠한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현 의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심을 자극해서 수도권에서 어떠한 좀 표를 좀 얻자. 그리고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국민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을 좀 이렇게 달래서 어떠한 나한테 득표를 하는데 좀 더 유리한 국면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 두 후보가 부동산 정책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차별성과 어쩌면 각 정당이 추구하는 어떠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지 주거 정책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양쪽 정책이 마침 그 도박판에서 주고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 공약이 점점 진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조금 씁쓸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지금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에 대한 두 후보의 대책, 부동산 대책을 나열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써야겠죠. 근데 이게 과연 현실 가능한 대책인 건지 그리고 혹은 뭐 집값을 또 들썩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어떤 세부 부분적인 어떤 그런 해석에 대한 것도 국민들께 같이 좀 공개를 해야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거든요. 뭐 약간의 어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은 또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내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이제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약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제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제 견지를 해왔던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은 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장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로 회귀한다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다. 뭐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라든가 뭐 GTX라든가 아니면 또 뭐 실제 뭐 세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떤
시장을 갖다가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맞서는 그러한 네. 정책들을 갖다가 좀 원상회복시킨다라는 어떤 그런 공통점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강론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린다면 G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외곽에 집을 건설함에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려 사항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런던에도 그 크로스라인이라는 그 우리랑 똑같습니다. GTX랑 똑같은 거예요. 약간 먼데 네. 굉장히 빠르게 이제 도심권으로 이제 접근 그게 가능한 이동을 시켜주는. 예, 그게 이제 거기는 우리는 GTX라고 하는 거고 네네. 뭐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라고 네. 하고 거기 이제 크로스라인이라고 하는데 크로스라인. 크로스라인이 이제 영국은 이미 개통이 됐어요. 근데 개통되고 나서 보니까 역시 그 크로스라인이 그 정차하는 역들의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미 영국은 나타나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별도로 특별히 뭐 그 어디서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본따서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네. 어떤 GTX 같은 그런 비슷한 그 라인들에 있었던 그 것들이 상당히 지역에 있는 집가 상승을 상당히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수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뭐 의사 표명이라든가 강조 네. 같은 것들도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시도 상위 그 아파트값 상승률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GTX가 지나는 구간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가 제일 낮게 표시된 곳이 인천인데 인천도 30%가 넘고요. 그러니까 GTX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집값에 있어서는 굉장한 큰 호재다라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앞서 송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도심 용적률을 높이는데 GTX 한다는 건 좀 엇박자 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심의 용적률을 높여서 인구가 밀집되고 GTX를 해서 수도권에도 인구가 모인다면 결국 수도권 비대화가 되면서 뭔가 지방과의 또 다른 차이 그리고 거기서 뭔가 생기는 간극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GTX 교통망을 통해서 균형 발전되기는 뭐 그것을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예. 그 지역에 뭐 산업을 좀 육성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아무래도 자족 기능도 생기고 하는데 자족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망만 확충을 한다면 수도권 과밀 현상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겠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들 안에서도 네. 앞으로 이런 뭐 E 노선, F 노선이 있다라면 또 추가적인 요구들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민심들을 달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지금 예전에 그 정차역이 1개, 2개 정도 생길 때마다 GTX 정차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GTX냐, 완행열차 아니냐라고 그 정도로 상당히 뭐 조롱을 하고 비평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신설을 하고 그 안에서 연장을 하는 그 뭐 사업성도 정확히 확보가 되지 않은 그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건 좀 위험성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몇몇 곳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뭐 이 지역에 그 뭐 GTX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대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하면서 벌써 그 부동산 관련돼서 이 침체된 부동산 관련된 상황 안에서도 계속적인 영업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깃할 만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제가 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대통령 후보 두 분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유력한 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이 될 된다면 뭐 좀 유력하잖아요. 둘 중에 한 분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토지 가격도 그쵸. 자극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잠잠해진 상황에서 역시나 많은 요번에 그 몇몇 그 홍남기 부총리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은 요번에 처음으로 좀 공감을 합니다. 뭐 대선 후보들의 지나친 뭐 개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좀 자극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 조금 자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집을 구하지 못했거나 혹은 집을 염두에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말씀 주신 대로 뭐 대통령 될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더 조심성과 신중성이 좀 담보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공약 말고도 또 다른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주시면 또 새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외국인은 뭐 담보 많이 끼고 집 사는데 우리 국민들은 뭐 금융 당국의 규제 때문에 또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안철수 후보의 발언인데 이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물론 이제 역차별이 있을 수 있죠. 있지만 이제 외국인하고의 어떤 관계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살 때 예. 어떤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제가 있다라면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 갔을 때 A라는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됐을 때 관련돼 있는 규제가 있다라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어떤 투자를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상호주의에 입각되지 않은 일방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을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나름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상호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서 부동산을 샀을 때 그 부동산이 거주 목적이냐 네네. 아니면 투기 목적이냐 일종의 자본 차익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샀느냐 아니면 외국에서 직장을 국내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영주를 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산다 그랬을 때 그것도 상당히 좀 세분화돼서요. 투기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에 예. 따라서 투기 목적이 강하다라면 여기에는 당연히 외국인 투기세라든지 투자에 관련돼 있는 세금은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총량 규제도 있고 올해부터는 또 차주별로 DSR도 적용되고 이래서 굉장히 강한데 외국인들은 외국 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투자를 하니까 이런 거는 뭔가 차별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뭐 LTV 해서 뭐 DSR 같이 네, 이제 그것도 제한을 적용을 하고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뭐 주택을 사겠다라는 어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국 은행에 가서 그 계약서를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해서 뭐 거기에 따른 어떤 인증을 받아서 예.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0%까지 실제로 송금을 해주고요. 송금한 것을 또 다시 뭐 환전을 하거나 이러기가 뭐하니까 아예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지불하는 것들도 현장에서 그런 일도 왕왕 있어요. 강남권의 얘기이긴 하지만 강남권에 가면은 어떤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가보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사는 어떤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예. 현찰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서 그걸 또 이제 받은 어떤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넣는데 이런저런 해프닝이 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심심찮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세금에 관련해서는 뭐 이게 대단히 좀 국수적인 어떤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아까 이재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소한 상호주의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나 이제 팩트를 이제 짚고 넘어간다면 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매입할 때요. 네. 자국인들이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페널티가 있어요. 특히 취등록할 때 심지어는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네. 부동산 관련 구매를 하는 것보다 네. 외국인들이 구매할 때 더 큰 부담을 지운다. 훨씬 이런 더 거죠. 부담을 줍니다. 이거는 상호주의에 입각하더라도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후보가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어떤 예. 분이 뭐 그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뭐 좋은 내용들은 또 복불복해서 쓰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이라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뭐 단순하게 이제 외국인에게 이제 그 외인들에게 뭐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상호주의 입각해서라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바로잡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뺀 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지운다는 크게 거잖아요. 합니다. 그렇죠.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저도 뭐 최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자국민들이 정말 이런 페널티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더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다른 타 국가에 비해서 토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그 토지 면적을 최대한 자국민들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집약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이 집값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혼란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강남권 같은 경우에서 이제 촉발이 된 그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매입한 비중 같은 경우를 봐도 네. 상당 부분 많고 또 특히나 그 중국인들이 와서 뭐 매입을 꽤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감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형평성인 부분들 때문에도 네.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분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안철수 후보께서 그 언급을 하신 그 뭐랄까요, 뭐 투기세 뭐 이렇게 투기세. 약간 그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투기라는 표현과 또 세금이 맞물리니까 그런 부분 왠지 뭐 좀 적대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언어적인 순환을 하면서 뭐 너무 과도한 페널티는 아니어도 그래도 아무래도 뭐 자국민들을 좀 위하는 그런 방향들로 가는 게 좀 더 낫다.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뭐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입을 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올려서 자국민들은 주택 마련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네, 또 네. 시장의 가격에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그 허들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뭐 향후에 또 어떻게 변화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좀 담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어떤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어떤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된다라면 가격도 싸지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성이 이제 담보가 되겠죠. 그걸 노리는 거겠죠. 네, 그런 네. 부분의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한 8% 정도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10% 정도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공급이 한 뭐 몇 퍼센트가 올라간다라는 이 기간이 보통 뭐 5년,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가야 되는 정책이죠. 예. 정책인데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택지 지정을 했습니다. 공공택지도 있고 또 민간에게 불화하는 민간 공공택지이지만 민간이 또 건설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택지들도 있고 이래서 예. 도시의 기능이 좀 더 복합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에서 뭐 60평, 80평짜리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국민의 대표 평형인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로 따지면 한 32평 정도의 규모로 또 거기에 이제 지어진다고 다양한 했을 때. 평수로 또 이제 거주 가능한 어떤 그런 주택을 공급했다라면 민간 영역에서 그 나머지의 어떤 부분을 채워줘서 구석을? 하나의 도시가 상향식 필터링이 주거 이동이 가능한 이런 구조로 도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의 질이 좀 낮은 그리고 약간의 조금 네. 상대적으로 네. 조금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이런 계층이 사는 구조라고 많은 분들이 아직 인식하고 있지 편견이 않습니까? 있죠. 예. 결국에 뭐냐면 자산가들이 들어가서 임대주택에서 아니면 공공주택에서 산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단지 전체가 낙인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주택군을 만들어서 어떤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네. 그래서 도시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개발이 돼야지 어느 하나만 편향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심상정 의원이 얘기했던 공공주택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민간 주택 혹은 고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겠다 뭐 이런 취지였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아마 그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혹시 이제 또 심 후보께서 만약에 혹시 뭐 당선이 혹시 되시면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의 어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정비 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정비 사업 방식이 있는데요. 네.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주택 비율이 그러니까 공공주택 비율이 30% 가까이 법정화돼 있어요. 또. 아, 예. 30%예요? 예.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퍼센트가 조금 지금 뭐 1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이제 임대주택 비율이 조금씩 이제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전례들도 있고요. 근데 예. 약간 하나만 좀 지적을 하고 간다면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정책을 하고 또 뭐 유력한 뭐 대선 후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런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네네.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에는 제발 만약에 늘리고 싶다면 현실감 있게 늘렸으면 좋겠는 게 네. 매번 이제 어디 그 방문해가지고 신혼부부 2명하고 그 한 자녀를 키우기가 충분한 어떤 면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자기네들은 단칸방에 7명, 8명도 살았다고 이런 꼰대스러운 발언은 좀 안 하고 그런 생각 좀 제발 좀 거죠. 이런 구태연하고 낡아 빠진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소득이 증가를 하고요. 네네. 실제로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소비가 좀 늘어나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그럼 예전보다는 이제 대가족은 아니다 하더라도 작은 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쓰고 싶은 공간에 대한 수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본인들이 예전에 오래전에 살았던 그런 방식, 자주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방식대로 현재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고 그러한 어떤 사이즈, 뭐 40제곱미터 이하의 사이즈를 만약에 공급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판이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이 공급이 돼야 이에 대한 수요도 같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에 집에 뭐 그냥 단순히 방이랑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서재도 있고요, 드레스룸도 있고 또 뭐 팬트리도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알파룸이라고 따로 또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국민들의 니즈에 좀 맞는 공공주택이 좀 완성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두 분이 계속 그 지적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공공주택 이 부분에 그 품질 향상이 정말 절실하다. 그 품질 안에는 주거 면적도 충분히 올릴 들어가 필요가 있었군요.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이라는 게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는 네. 그래도 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떤 상승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너무 민간으로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계속 무한정 뭐 거래가 되고 올라가고 또 분양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저렴하고 조금 더 뭐 품질이 좋은 이런 공공주택이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임대 재고율 같은 경우 뭐 10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수치로만 예.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는 옳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만의 뭐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에 따라서 필요한 적정 물량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그 수치가 몇만 호가 평균 14만 호가 오른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질적인 것들을 향상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공공주택을 좀 그 공급하는 주체들이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주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민간이라든지 네. 비영리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조합 뭐 이런 다양한 방식들에서 이제 공공주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 특정한 곳들 공공에서 뭐 정부에서 주도를 네. 하는 이런 방식으로 뭐 나오다 LH, 보니까 SH 이렇게 그렇죠. 뭐 돼 있죠. 서로 견제도 좀 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보완되는 부분도 약하고 그다음 수요자 입장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종류가 다양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규격 안에서 이 정도 몇 년 전에 우리는 살았다 그런 평가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뭐 공공주택을 봐라 저쪽에 공공주택을 봐라 이런 비교 같은 게 적다 보니까 주거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경쟁성을 좀 잃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공주택에 대해서 필요성이 점점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내년도 한 22조 정도로 편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상향할 수 있는데 이 편성된 금액만큼의 주택의 질이 못 올라간다라면 오히려 뭔가 조금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약간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된 금액들이 시청자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는 뭐 LH나 SH에서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민간 건설사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시공사가 들어올 경우에 가격이 올라갈 여지, 그러니까 가격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오히려 참여하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가격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공공이 어떤 가격 부담을 낮춰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연출될 우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네, 우려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수요자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자산이 좀 부족하거나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만 가서 살게 된다라면 아까 소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지역이 낙인 효과라든지 슬럼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공공주택이라는 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도 필요한 거고 좀 소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부유층 아니면은 빈곤층만 딱 나눠서 한다라는 게 그게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선 후보들의 공약보다 이 질문이 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또 전국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인지 하락 전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지표상으로 20개월, 그러니까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저는 일단 이제 하락장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한다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40일이 후에 있을 대선 이후에 어떤 이제 부동산 시장이 경제 상황하고 어떻게 맞물렸을까가 이제 우리가 가격을 예측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일반 이제 대선이라는 이 잔치가 끝나게 되면 어느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그 대통령이 되셨을 때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내세운 부동산 정책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공급 하나로만 풀기에는 한국 경제가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파티가 끝났을 때에는 지금 정책을 이제 운영하는 최고의 국정 책임자로서 맞이해야 되는 어떤 글로벌 또는 국내적 경제 상황은 긴축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고 금리를 인상시키고 이러고 주거 안정을 깨야 되고 그리고 서민들에게 이용 가능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의 주제라고 놓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주제에서 어떤 그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시는 분들이 꿈을 꿨을 때 우리가 그 미래 시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아주 불투명한 상황 중에서 아주 일부분을 우리가 조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규제가 완화가 됐든 아니면 일부는 규제가 강화가 됐든 하더라도 이 긴축의 국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누릴 수밖에 없죠.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을 규제를 완화해 준다 하더라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저금리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자산 가격은 필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정받는 국면에서는 아무도 집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치 공급이 부족한 것 같지만 수요자가 선택해주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적은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그것이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금 하락세에 좀 진입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진단도 좀 여쭤보고 싶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지난 한 2년여간 주택을 사기 위해서 연끌을 하고 정말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집값 하락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긴축 모드로 가면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는 이자 부담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제 일단은 이제 현재 그 상황이 만약에 그 집값의 어떤 상승 기조가 꺾이는 변곡점에 있다면? 도달했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 이르다. 판단하긴 이르다. 아직.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거래량 이제 감소가 시작이 된 게 언제부터냐면 네. 작년 9월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네요. 이제 예전에 그 2018년 9.13 조치 이후에도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주택가격 이제 CSI라고 해서 그러한 어떤 지수 같은 것들 거래량 같은 것도 감소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런 모든 어떤 지표들이 꺾이다가 다시 이제 재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외부적인 어떤 거시 변수가 금리 인상들은 계속 앞두고 있고 맞아요. 인플레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좀 해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에너지가 발동이 되어서 가격을 많이 이제 상승을 시키거나 이러긴 좀 어렵다. 다만 얼마만큼 그러한 가격을 예전처럼 많이 가격이 뭐 가속도가 붙어서 오르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조정이 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거 뭐 어떤 분들은 2008년 금융위기 시절까지 했을 때 그때 뭐 실제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한 30~40% 이상이 조정이 받았고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시각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 가격이 반토막 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지금도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공포심을 갖다 느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영끌해서 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체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미 기존에 많이 통제를 했던 LTV라든가 DSR 규제가 선제적으로 통제된 측면들도 많이 있어서 과거와 같은 어떤 폭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지역별로 약간 아직까지는 이제 직주 근접이라든가 이런 떨어지는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 조금은 좀 깊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교통 요인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또 정부가 펼치고 있는 여러 그 호재들이 좀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약간의 어떤 그런 그 가격 하락에 약간 비탄력적인 조정 정도만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싶습니다. 송 대표님 말씀도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한동안 공급 부족론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상당 부분 이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탈을 했고 그 안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지금 뭐 신호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그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상승은 할 것 같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래요? 다만 뭐 실수요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좀 덜하긴 한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적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뭐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조금 차별성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상위 20% 같은 경우가 한 15억 9천만 원, 그다음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4억 8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집값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방과 수도권, 서울하고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리라든지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조정도 일정할 때는 또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2년간의 부동산 시장 혹은 4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대선 후보들이 과연 얼마나 또 유의미한 또 국민들에게 실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문 소장, 최항수 교수,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